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이 영상 보니까요. 지난해 5월 거의 1년 전이네요. 여야의 대치를 극한으로 몰았던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법 시행 반년 만에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결론부터 볼까요? 네,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된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이 검수완박 법안, 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게 골자인데요. 그렇죠. 지난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가 이 소수당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또 국회가 검찰의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검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 5대4의 의견으로 검수완박 법안 자체에 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법사위 표결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긴 했지만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선고 직후에 국민의힘 전주의 국민의 의원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당시에 여야가 극한 대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요. 그러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민주당, 국민의힘 누구 손을 들어준 겁니까? 일단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이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것이 이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이렇게 꼼수 탈당을 해서 한 그 절차적 하자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본회의에 넘어가서 그러면 국회의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결된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위법성이 없어서 결국에는 법률은 무효라는 그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그리고 검찰하고 이제 법무부하고 또 쟁의를 했잖아요. 이 법안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또 쟁의 심판을 했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도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법률은 유효하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의 하자는 인정이 일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이 법률 자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중대한 하자냐 이것을 봤을 때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본회의 통과 과정이 유효했기 때문에 그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무효로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 자체도 유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유효하고 법률안도 유효하고 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상하셨어요? 뭐 이 정도 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됐었는데 결정 내용을 보면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 국민의힘 측에 제기한 게 이제 세 가지 쟁점이거든요. 네. 즉 당시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상정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민영배 의원이 이제 위장 탈당했다는 부분, 그다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때 당초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하고 다른 안이 올라갔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헌재가 결정한 게 보면 이 법사위원장이 당시 어떤 심의 절차를 위반한 것, 이거는 인용을 했습니다. 5대4로 5명이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했어요. 네. 나머지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5대4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5대4로 갈린 거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뭔가 이 재판관들 견해도 보면 이렇게 5대4로 압도적인 상황이 아니라 5대4로 한쪽은 5대4가 이쪽 이제 5가 법사위원장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이고 네. 나머지 전체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인정한 게 그것도 5대4예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이런 절차 통과 과정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통과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10분 만에 그냥 해서 통과시킨 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인용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 법사위원장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과정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하는 게 이게 좀 납득이 되십니까?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헌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회에서 그냥 전체로 통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는 불간섭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압도적으로는 찬성이 아니라 5대4, 5대4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이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정성 이거는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 물론 이 법이 현실적으로 이제 시행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어떤 결함이라는 게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이 법 자체의 정당성을 앞으로 계속 주장하기는 꽤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쨌든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가진 입법권의 권한 이 부분은 존중을 하겠다 이런 판결을 그렇죠. 보시는군요. 보통 헌법재판소가 보면 큰 어떤 하자가 없으면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상당히 존중하는 쪽으로 그동안 결정을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런 어떤 일관된 상황에서 이번에도 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세세한 부분에서 일부 결함이 있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 어떤 불간섭주의 어떤 이기 때문에 일단 법안 자체는 유효하겠지만 그러나 논쟁은 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당시에 논란이 많았어요.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으로서 법사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시 꼼수 탈당이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 얘기를 들어보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은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다시 이용이 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거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꼼수라는 단어에서 이미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건 보통 꼼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고 합법이지만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꼼수라고 하지 만약에 그게 위법이면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네이밍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의 합법성 하지만은 이게 절차상에 조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적 도의적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는 지방선거에서 그것 때문에 그게 주요 원인이 돼서 참패했다고 이런 분석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헌재나 이런 사법기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법률기관에서는 절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게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통과를 했다라고 본다라면은 큰 틀에서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이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삼권 분립의 원칙 그리고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논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한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거가 그러면 헌재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또 논란이 또 이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또 한번 또 정치적인 어떤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제는 어쨌든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양지미 변호사, 이제 법률가로서 지금 어쨌든 이 법안은 6개월 동안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판결이 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뭐 물론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만약에 이번에 헌재가 뭔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전부 위헌으로 뭐 판단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일부 이제 시한을 주고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파장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일단은 법률 자체 유효하고 시행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률이 유효하다라는 의미는 즉 검사의 이제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2대 범죄의 수사로 좁혀진다라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뭔가 수사권을 지휘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법률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2대 범죄에 한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저번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도 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청난 비판을 했었어요. 그래서 법무부하고 검찰이 다시 헌법재판소에 쟁의 소송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다들 주목하더라고요. 앞으로의 한동훈 장관의 위상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잠깐만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앞에 나온 거는 국민의힘이 신청을 그렇죠. 한 거고 법무부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 거의 내용은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이게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헌법에서 보장한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지금 침해했다라고 이게 한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합법하다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런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는 그동안 검찰이 주장했던 거는 이게 위법하니까 시행령으로 이거를 보완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동안 시행령으로 보완을 해서 모든 2대 수사가 아니라 모든 수사까지 다 거의 대부분의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조차도 이제는 법률적으로 시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 정치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게 국회에서 이제 제기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길을 접어든 게 아마 이 검수완박 법안 추진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부패 완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봤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단 두 가지 지금 사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제 절차상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하고 또 그다음에 법무부가 제기했던 헌법에 규정된 이제 검사의 어떤 권한 이거를 지금 침해한다는 거는 아마 이게 이제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연달아서 지금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좀 분명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도 지금 선고가 난지는 분명치 않지만 1차적으로 이제 국회에서의 어느 정도 이제 이 자체 저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헌법재판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선에 재판관은 2명의 재판관이 이제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렇죠. 그 만료가 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전체 지형이 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은 보면 민주당, 즉 진보 우위의 헌법재판소였다면 지금 이번에 그 사에 선 분들은 대부분 또 보수와 중도분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어떤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어떤 구성으로 볼 때는 이 법이 어떤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또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뀔지는 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또 더군다나 압도적으로 이게 어떤 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된 게 아니라 5대4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 논쟁 자체는 여전히 저는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 당 내의 불만이 다시금 조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보니까 당원들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에 기소가 됐고 오후 5시 7시간 만에 당대표직 그대로 유지하겠다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에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당대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권리당원 목소리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보고 오시죠. 당원 80조는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당원들에겐 약간 자부심 같은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다른 정당들보다는 도덕적 우위에 있다를 상징하는 조항이었는데요. 이 조항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느끼고요. 일단 절차상 당무위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혹은 대리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 두 글자 들어가는 정당에서 할 짓인지 의문스럽고 절차상에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일을 처리한 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정정합니다. 방금 듣고 오신 분 민주당 권리당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만에 약 600명이 넘는 권리당원들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본안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그러면 1000명이 넘는 당원들이 함께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혹시 뜻을 모았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정치인은 의도적으로 좀 배제를 했다. 순수한 당원들의 뜻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러면 앞으로 법원은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 직무정지 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본안 소송을 예정을 해놓고 빨리 지금 직무정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처분 신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뭔가 위법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또 권리가 침해된다라든지 어떠한 침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중점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사실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뭔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역시 보전의 필요성 내에서 이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제 몇 주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직 수행에 문제는 없겠지만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데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몇 주 정도가 이제 걸릴 예정인가요? 네. 김준일 에디터. 네. 어쨌든 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구나. 이 부분 자체만으로도 좀 부담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부담은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가 아니라 어떻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결론이 중요하겠죠. 예, 인용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당이 완전 혼란에 빠질 텐데 일반적으로 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인용이 한 번 됐다가 이제 뒤에는 인용이 안 됐잖아요.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법원은 정치권의 일은 정치가 알아서 해라. 좀 불간섭주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능성은 저는 인용보다는 기각 쪽을 좀 더 이제 높게 보는데 어쨌든 이런 당내에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 당원들로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을 사실은 이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재판도 계속 이뤄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당 대표 사퇴가 아니라면은 뭔가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 이런 것들을 반대자들을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안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숙 기자. 이재명 대표가 당원권을 유지하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어제 열렸던 당무위원회 관련해서요. 물론 이 권리 당원들이 어제 당무위원회 결과 때문에 이 소송도 내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 당무위원회 할 때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당에서 추가 입장을 또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당무위 마친 직후에는 참석한 인원과 서면으로 제출한 인원 전원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기권표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발표를 한 겁니다. 김의겸 대변인 오늘 오전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어제 장무위에 나왔는데 우려사항을 제기한 뒤에 기권을 하고 퇴장을 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을 한 겁니다. 전해철 의원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라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당무위를 열었다. 또 공소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좀 성급했다. 또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건지 이 당원에 대한 해석 여지가 있다. 이런 점에 비판의 의견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한 내용이 어제 당무위 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뒤늦게 브리핑을 했어요. 글쎄요, 이게 전해철 의원이 반발을 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요, 전해철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로 지금 무효 가처분 신청, 저는 그거가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 할 때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따졌지 않습니까? 네네. 비대위에 비대위원 누가 사퇴하고 그렇죠. 사퇴했냐고 등 따졌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보통 당무위원회를 공고를 하고 당무위원들은 80명입니다. 시도지부장도 있고 지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당무위원 보통 2, 3일 전에 통보를 하거든요. 네. 시간을 두고 당무위원을 소집을 하는데 네. 이날은 오전 11시쯤에 그 검찰의 발표가 있은 즉시 그냥 오후 다시 연달아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화로 다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80명 중에서 60몇 명이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절차냐? 이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어제 왜냐하면 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전해철 의원이 같은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게 찬반 기권을 제대로 샜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둘째,
그러면 당무위원들이 이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이 상황 자체를 만들어 줬느냐? 예를 들어서 저기 밑에서 광주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막 열차표가 없어서 못 올라왔다. 물론 뭐 서면으로 하는 게 그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거는 판단을 내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럼 내 권리가 좀 침해됐다. 나는 가서 직접 하고 싶었는데 상황 자체가 못 가는 상황이었다. 왜냐? 아침에 알려주고 오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거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무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친명계가 있는 반면 비명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은 참석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해 줬다라고 아마 재판부에다가 이걸 할 경우에 저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전해철원이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 저는 그것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현정 의원이 설명했던 이 부분 때문일까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어제 당무위 결과에 대해서 반발이 나옵니다. 조웅천 의원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기소 당일에 당무위원회가 열린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뭐 철통 같은 태세. 근데 저는 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그 파동이란 것이 너무 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미지가. 김준일 에디터. 예. 과유불급이라는 조웅천 의원의 발언. 한 의원은 익명으로 전한 한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당무위가 제2의 유신처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거하고 절차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다라고 보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유신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거를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속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고 네. 조웅천 의원이 얘기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헌 80조가 지금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망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있는데 1항이 뭐냐면은 직무 정지를 기소되면 직무 정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을 적용하려면 일단 직무 정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직무 정지조차 안 하고 그냥 바로 구제를 하는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너무 속도전으로 지금 이거를 이런 잡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갔다, 주류가 갔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지금 저희 화면으로 속보가 나오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했던 이 소송도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비명계뿐만 아니고 이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는 비명계를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실 분들도 익명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정치인들이 왜 자꾸 이름을 숨기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거의 뭐 다수가 검찰 수사는 잘못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싸워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12월이나 나중에 가을 이후에 가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막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자, 목소리 하나 더 들을 텐데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맞섰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소한 게 선거법 또 무슨 배임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적에 대한 탄압으로 보지 저걸. 그러니까 한번 당당하게 사실은 그 영장 실질 심사 받으면 전 기각될 그리고 법조인들도 되게 기각 확률도 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렇게 당당하게 맞서 보는 게 그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의 이런 내용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번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나 뭐 물론 예상은 되지만 제2의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면 그때는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네. 이재명 대표, 자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이런 조언을 들었다. 조언 들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아마 지난번에 이제 동교동계 자장에서 권노갑 상임 고문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부결시켜주지만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당하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든 문제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입니다. 이 민주당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방어하고 있다 보니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 이슈나 정책적 이슈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경우에 결국 민주당은 방탄당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한 국민적 의문을 민주당이 해소시켜 못 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두 번째 오는 것도 그러면 방탄해서 부결시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들 생각에는 민주당은 아무리 부패를 저질러도 못 잡아가는 거 아닌가? 뭐 구속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 어제 사실 당무위원회에서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도 다 똑같은 형태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고민스러운 거죠. 왜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견디는 것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당 대표직을 상실할 경우에 과연 친명계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선거법 위반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론이 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아마 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이 뭔가 이제는 이 상황을 이걸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사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이 주장에 대해서 뭐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봤을 때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주장들이 굉장히 수위가 다양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퇴, 아니면 당직 개편, 아니면 당 쇄신, 아니면 뭐 공천권에 대한 균형 있는 뭐 인사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에 기원을 보면은 결국은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탄이 지금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방탄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면은 비명계가 더 흔들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굉장히 이제 그런 법률적인 사안을 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번 더 어떤 정치적 승부수를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상황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났고요. 당 내에서는 당직 유지에 대한 반발까지 나옵니다. 이 혼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희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사무처장 일어나세요. 뒤로 가요. 뒤로 가세요. 사무총장 복귀하세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11년 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없이 이석하는 피감기관장 처음입니다. 사무총장 뭐하는 사람이에요? 의원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석하요? 이러세요. 나가세요. 바른 대로. 국회를 뭘로 보는 거지 지금?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선관위는 국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사무처장 옆에 오세요. 총장 옆에 오세요. 누구 멋대로 거기 앉아요?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이석을 해요? 누구라고 지적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무슨 좀 오해가 좀 있었던 무슨 오해가 있어요? 자,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저희가 조금 묶어봤는데요. 그 첫 번째 지금 영상 보셨죠? 저희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버럭 장제원. 민주수 기자. 장제원 의원이 엄청나게 버럭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네, 어제 행안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행안위 위원장이 지금 이 장제원 의원인데요. 네. 의원 질의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이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현장 영상으로 이어서 보고 오시죠.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무슨 같은데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좀 메모 받기를 누가 메모했어요? 일어나세요.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이석도 된다고 메모 돌린 사람 일어나세요. 누구예요? 누구한테 메모 받았어요? 위원장 허가 없이 의원들이 발언하는 도중에 이석한다는 메모를 당신이 상임위원장이야?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들어! 어디서 배워본 거예요 지금?
국회는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무슨 권한으로 이석을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죄송이 아니라 여기 국회 직원 중에 누가 이석을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출입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피감 기관장이 자리를 옮겨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자리 옮기는 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렇게 많이 화가 날 일인가요? 이게? 글쎄 말입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는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에 어떤 나오지 않고 사무총장이 주로 이제 답변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재원 의원이 무슨 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상황만 갖고 저렇게 화낼 일인가 아마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어떤 이 상임위원회라는 게 이제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피감을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자리를 이석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선관위에 대한 좀 쌓인 불만들이 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라든지 이때 보면 선관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선관위를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판단에서 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자리를 조금 이동하는 것일 뿐인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지금 화를 낼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리 이석이야 뭐 왜 갔냐 뭐 지금 여기 뒤에서 이야기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뭐 저게 처음부터 이게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뭐 연유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렇게까지 화를 내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정말 보는 이런 좀 눈꼴 사나운 모습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지난번 선관위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지난번 총선 때 뭐 바구니 뭐 투표라든지 뭐 등등 쌓이면서 선관위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표출되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자, 뭐 화가 날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회 상임위라는 거는 뭐 국회 방송이든 어디든 다 중계가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말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이 보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보기는 좀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뭔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시선이 닿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카메라들이 와서 다 중계를 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 장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이제 화를 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좀 도를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적을 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뭐 질의를 받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한 게 굉장히 좀 무례하게 보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저 정도로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크게 호통을 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는 듯한 그런 행동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숙 기자. 제가 키워드를 아까 반만 읽었어요. 장재원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장재원 의원까지만 딱 읽었는데 뒤에 보면 호통 우상호라고 또 있어요. 호통에는 여야가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그저께 열린 외통위원회 이야기입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민주당의 회의당 화면에 일본에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천공의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이 영상이 중간에 갑자기 멈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상 전화할 때 음성 나온 거는 우리 야당 간사가 가만 계세요. 야당 간사가 뭔 소리야? 야당 간사가 어제 합의해서 들어줬어요? 우리 외통위에서 우리 당원들이 모두 상임위 외통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통위에서 무슨 외통위만 가만히 계세요. 무슨 거는. 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태영호 의원, 이 우상호 의원이 국회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또 태 의원 본인에게도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어라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몰상식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본인의 SNS에 이야기했습니다. 우상호 의원 왜 이렇게 호통쳤는지 뭐 입장 나온 거는 없어요? 이렇게 태영호 의원이 이제 입장을 나니까 우상호 의원도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면서 영상을 띄우고 있었는데 행정요원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 영상을 이제 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일부 반말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좀 전후 맥락을 좀 봐달라라면서 조금은 억울한 그런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전후 맥락을 봐달라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군요. 호통치는 국회 모습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거 좀 보고 올게요. 우리 여성 의원님들 참 존경합니다만은 여성 의원님들께서 여학생들의 성추행, 성희롱, 학교 폭력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성 의원은 침묵해도 되고 여성 의원은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이 발언 좀 취소하고 얘기 좀 들어보게 해주세요.
진위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여성 의원이 성희롱과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면 여성 의원들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겁니까?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하세요. 네? 건전하자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건전하다고 말씀하세요. 건전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한 번 더 하세요. 꼭 발언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세요. 이상한 양반이시네 진짜. 영상 3개 연달아 봤더니 귀가 좀 멍멍한 것 같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 회의요. 본회의도 물론 그렇지만 이 상임위 회의도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 얘기인데요. 민지숙 기자. 자, 도마위에 오른 저출산 대책.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20대 남성이 아이가 셋이 있으면 군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평균 6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과연 군 면제라는 당근으로 아이를 셋까지 낳는 사람이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이 부잣집 도련님들을 위한 군 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이 이번 안에 대해서 전면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답변 안 하신 우리 에디터 김준 에디터. 이게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해요. 20대, 30대 이제 되기 전에 29살 전까지 아이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아마 이거 아이디어 낼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저출산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겠죠.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국민의힘의 좀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정책위에서 이제 각종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김기현 의원도 얘기하고 유성범 수석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현실이 어떤지를 지금 모르는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거. 이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일단은 우리나라의 남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만 33.4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한 35 정도가 이제 결혼이에요. 이게 평균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29살 이전에 애를 3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5살에 결혼해서 26, 27, 28에 하나씩 나오면은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야 되고. 예, 연년생으로 그렇게 나오면 이제 군대를 가네 안 가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 이제 주목했던 게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라운 게 왜 그러냐면은 전에 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혼하면은 비탕감해주거나 이자 탕감해주거나 현금 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대통령실도 다 소위 말해서 두드려 팼어 이거. 이런 게 어딨냐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현금을 주겠다라고 들고 나오는 거면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민지숙 기자, 우리 병역 문제는 봤고 여기 두 번째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는 뭐예요? 네, 이번엔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가사 근로를 대신해줄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말자. 3년에서 5년 정도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내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철회가 됐다가 하루만 또 다시 재발의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번복했는데요. 이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개정안은 이 외국인 가사근로 노동자 착취 법안이다. 노동 착취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진정으로 시대 전환을 바란다면 현실 직시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노총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가사 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해서 월 100만 원이면 된다라는 이 발상에 분노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워킹맘이시죠? 네, 그렇죠. 워킹맘 입장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물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본인이 해야 되고 어쨌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누가 맘 놓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편하게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확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워킹맘들은 본인이 일을 하는 시간을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혹시나 일을 조금 떠나 있어야 하는 그 휴직의 상황에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굉장히 뭐 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일부라고 보이고요. 많은 분들은 차라리 어린이집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시는 양지민 변호사의 현실적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지수 기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김영란법. 김영란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왜 여기가 떠 있을까요? 네, 외식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 3만 원 제한을 5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상한안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3만 원 이상 밥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 좀 상향을 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최근에 해당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액수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책 만들 때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만들겠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해서 좀 더 완벽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지수 기자, 요즘에 김정은 소식 나올 때 보면 항상 옆에 딸 김주애가 항상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뉴스를 쫙 보니까 이 김주애 옷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던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김주의 흰색 패딩 북한에서 유행이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검정색 외투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6일 ICBM 발사 현장에 나온 김주애 입고 있는 옷이 바로 프랑스 명품 이 D사의 제품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지금 옷이 명품이라고요? 맞습니다. 옷 전반에 박음질을 한 무늬 패턴이 해당 브랜드 특유의 패턴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판매 가격이 $1,900, 우리 돈으로 약 240만 원 상당의 외투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언젠가 보도 보니까요. 김주애뿐만 아니고 리설주도 이 브랜드 제품 가방 뭐 맨다 이런 보도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제 보도였는데요. 리설주가 이제 옆에 사실 조그마한 클러치 가방을 놓고 앉아 있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은 그 D사에 그 스티치가 들어간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이 근로자들이 일했을 때 북한에서의 이제 1년치 봉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다라고 알려져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뭐 시계도 굉장히 명품 브랜드를 즐겨 차는데 뭐 김정은과 이렇게 커플로 시계를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의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이 리설주가 이 명품 브랜드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옷을 잘 입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민 기자, 이렇게 모녀가 온 몸을 명품으로 이렇게 막 치장을 하면 그 아버지 여기 나오네요. 김정은도 명품 좋아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남자의 명품 하면 시계 생각나실 텐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 무려 1,4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하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스위스 유학파답게 유럽 명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큰 공을 세운 간부들에게도 이 해당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입는 인민복은 뚜렷한 특징은 없지만 가격은 한 벌에 400만 원을 호가한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검은색 옷 입은 그 인민복 그게 400만 원이 난다고요? 맞습니다. 이름은 인민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국정원에 따르면 이게 영국제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영국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무 뭐 디자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그런가 했더니 400만 원씩이나.
김준일 에디터. 예. 지금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준 이런 제품들이요. 이거 다 대북제 제품목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뭐 제재 품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북한의 뭐 최고 존엄, 뭐 백두혈통 김정은이 입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런 전 인민이 나서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외교관들,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외교관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 동양 파악 이런 것도 있지만은 주요 명품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북한으로 들여오는 건데. 거기 사실 그쪽 나라에서만 통과가 되면은 뭐 북한으로 들여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김정은 일가가 쓰겠다라는 건데 이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인민들은 굶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명품으로 주렁주렁 취급하고 다니는 게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안에서도 일부 부적절하다 보지만은 또 일부에서는 아니 뭐 우리의 최고 존엄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여론도 있고 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민지숙 기자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오늘 기사 보니까 북한 유튜버는 먹는 것도 좀 남다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유튜버 먹방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일명 이 철갑상어 먹방이었는데요. 지난번에 평양냉면 먹방으로 주목을 받았던 북한 유튜버 유미가 올린 영상입니다. 이 철갑상어회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봤더니 일반 생선회랑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요. 이 거대한 수족관에서 원하는 철갑상어를 골라서 회를 떠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미는 맛이 정말 독특하다. 이 요리를 독자 여러분과 맛보지 못하는 게 유감스럽다.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밝혔습니다. 야, 저는 철갑상어회는 고사하고요. 이 철갑상어 캐비어라 그러죠. 이것도 못 먹어봤는데 이현정 의원은 혹시 철갑상어회 드셔보셨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북한이 자기들의 어떤 뭐 삶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저도 북한 한 2차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 북한에서 회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런 지금 최근에 또 식량난 때문에 개성에서도조차도 아사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누가 접근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렇죠. 극소수의 땅간부 아니면 저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비용도 어마어마한 비싼데 그런 게 보면 북한이 자신들의 어떤 체제 선전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김주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북한에서 보면 이 김정은 그 부녀는 딱 표가 납니다. 왜냐? 등치로 표가 나요. 북한 가면 그렇게 살찐 분이 없습니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요즘은 식량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매번 저렇게 나와서 저 모습을 보여주니 북한 내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걸로 아마 탈북자들은 전달하고 있어요. 그만큼 독재 체제가 이제 국민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가. 예전엔 그래도 김정일 시대에는 그래도 뭔가 애민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10살 딸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거기다가 또 고급 옷을 입혀서 나와서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북한의 독재 체제도 상당히 좀 이 국민들 일반 이 백성들하고는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자, 북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양지민 변호사. 오늘 보니까 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던데 어떤 혐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이걸 이제 수원지검에서 받아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한 것입니다. 받고 있는 혐의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그리고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의 대남 공작기구 소속의 공작원을 3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서 대북 보고문이라든지 아니면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피의자 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민지숙 기자, 뭐 지금 양지민 변호사 설명한 그 부분이요. 구체적 사례가 좀 있어요? 네, 대남 지령문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전달이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헬로윈 참사 직후에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이런 반정부 시위 구호를 직접 적어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11월에 열린 추모 집회 이후에는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2014년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투쟁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나라에 이렇게 간첩이 많냐 이런 얘기한 거 전해지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어느 사회나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뭐 이게 좀 놀랐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민주노총을 움직일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반개 쪽에 저 지방에 있는 조직에. 그래서 이 구호들이 이를테면 퇴진이 추모다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진위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실제 민주노총에서 그런 거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쓴 거는 촛불행동이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이쪽에서 쓰고 있지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이쪽에 가담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향을 줬는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고 이게 국정원 말로 지금 나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진위 여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구속된 일부 또 단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수사 상황, 재판 상황 저희가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좀 더 한 번 더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